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관련 소식을 봤었죠. 사우디가 감산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역시나 유가는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생산을 줄인다고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면은 당연하게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 대비 3.5% 상승하고, WTI는 93.74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결국은 워렌 버핏이 또 맞았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지속적으로 크게 매수하고 있는 옥시덴털은 지속적인 상승을 왼쪽에 보시다시피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6.9% 급등해서 신고가를 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이 1년짜리 뭐 단타를 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겠죠. 이 정도로 크게 매수한 거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지난주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유가 지금 90달러 내외인데 만약 여기서 원유가 쭉쭉 올라간다면은 유가 관련주가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공부한 바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옥시덴털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S오일이 어느덧 10만원이 넘어서 얼마 전에 불과 8만 얼마였는데 벌써 10몇 프로, 20% 정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유가가 과연 다시 100달러를 넘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내 대여급 언제 오니? 자, SK온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LG엔솔, 그러니까 LG화학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SK이노베이션 안에서 배터리 사업 자회사가 바로 이 SK온입니다. 그래서 LG엔솔처럼 이 친구도 곧 상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지만 상장 전 투자 유치가 불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K온을 우리가 만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SK온의 상장 전 투자 유치가 불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SK온의 계획은 올해 상장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상장 계획을 미뤘었죠. 그 대신에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프리 IPO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전 투자 유치가 바로 프리 IPO죠. 이거를 사용해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프리 IPO를 실패를 했다고 하죠. 그나저나 프리 IPO를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라고 한번 봤더니, 당초 SK온은 올해 2월부터 장밋빛 전망을 예상하며 프리 IPO에 진입을 했습니다. LG엔솔이 상장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 기대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SK온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지속적으로 시황이 나빠지고 코스피는 2400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와중에 제대로 된 투자를 받기는 당연히 어렵고, 게다가 러시아 전쟁까지 나타나면서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SK온은 프리 IPO로 해외 자금을 땡기려고 했지만 이 부분을 실패를 했고, 결국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진행해서 2조 원 정도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분명 작년에 상장했으면 야 이거 따블 갑니다, 따상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업들이 올해 상장하면서 그러한 장밋빛을 뒤로하고 공모가 아래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흐름을 SK온 또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초에는 SK온의 가치가 4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22조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상황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야, LG엔솔은 진짜 막차 잘 탔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SK온의 상장은 아마도 몇 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은 당연히 증시가 좋을 때 상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몇십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SK온 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옆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코로나 완화책 발표 예정이란 소식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중국 저리 가라라고 생각할 만큼 코로나 때문에 빗장을 꾹 닫고 관광객들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어를 풀기로 했다고 하며,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자국의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풀리는가 봤더니, 지금까지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 검사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일본을 가려면은 그 전날인가요? 아니면 전전날에 미리 코로나
하나를 검사한 다음 그 자료를 제출했어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이거를 조건부로 면제할 방침이며 아마 그 조건이 뭔가 봤더니 백신 2차 접종 이상 이러한 증명서가 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 여행은 지금 출국 전 검사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비자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입국장에서 발급하는 단기 체류 비자만 있으면 일본을 자유로이 갈 수 있었는데 현재는 여행객이 일본 대사관 등의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일본을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풀려야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여행을 갈 때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을 자유로이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언제 풀릴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단은 출국 전 검사 이거는 푼다고 하니까 폐쇄성이 짙은 일본이 살짝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과도한 의료비가 환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지난해 우리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다면 오늘부터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기름분들이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정말 많으셨다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무려 175만 명이라고 하며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수혜자의 절반 이상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며 환급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도 개별 안내문이 우리한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내문을 받은 다음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뭐 예를 들면 전화 아니면 어플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를 살리러 정의선 회장 등판. 미국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많이 두드려 맞은 현대차 그룹 얼마 전에 주가가 뭐 4% 5% 이렇게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급하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일주일 정도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 사업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IRA 법안 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야 근데 미국의 법안을 뭐 정의선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거 딱히 없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이미 현대차는 약간의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 생산 공장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데요. 원래는 미국에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 착공 시점을 올해 10월 당장 다다음 달입니다. 다다음 달로 앞당겨 24년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몇 개월이라도 당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포함한 다른 대책도 빠르게 강구화되어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의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곧 추석이라고 합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그리고 벌써 처서가 지나서 날씨도 많이 시원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추석이 되면 무조건 나오는 뉴스 1위라고 볼 수 있겠죠. 상차림 물가 과연 올해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딱 봤을 때 4인 가족 기준 3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 기준 1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똑같은 거를 사도 4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전통시장이랑 비교하면 전통시장이 무려 35%나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기를쓴 시장을 잘 안 가는 세대다 보니까 시장이 얼마나 싼진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훨씬 더 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 뉴스가 진짜 뜨겁죠. 농심 신라면 결국은 가격 인상을 1년 만에 또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덕에 오늘 농심 주가가 또 불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은 곡물가가 올랐다가 하락하는 시기 딱 지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시기에서는 음식료주가 거의 6개월에 걸쳐서 큰 상승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마침 호재까지 터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격을 올리는가 봤더니 농심은 하반기 중 라면 출고가를 10% 안팎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정했으며 대상 제품과 그 다음에 인상폭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보니까 잠깐만 야 얼마 전에 그 농심이 국내에서 적자를 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 소식이 바로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농심이란 기업이 적자를 내고 난 다음에 가격을 올린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욕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뇌피셜이지만 다른 기업들은 적자를 안 냈는데 농심만 적자를 낸 게 이거를 위한 조금 큰 그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그냥 뇌피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농심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4가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갤럭시도 나왔으니까 이제 아이폰도 나와야겠죠. 아, 참고로 갤럭시 오늘 왔습니다. 이거 한번 빠르게 언박싱해서 후기를 이번 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폰이겠죠. 어쨌든 이제 아이폰도 나온다고 하는데 KB투자증권은 다음 달 7일 공개 예정인 아이폰의 부품업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란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지만 갤럭시 플립과 그 다음에 폴드도 100만 대에 가까운 그러한 판매량 신기록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폰은 또 역시 아이폰이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부품업체인 삼성전자, LG이노텍, 그리고 BH 이렇게 세 가지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OLED, LG노텍은 카메라, BH는 FPCB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관련주라고 하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덩치가 너무 크겠죠. 이거 말고 LG노텍과 BH 이 두 개를 한번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폰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이죠. 애플도 중국을 버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자,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은 좀 이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나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봉쇄가 너무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중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못하는 일이 다반사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중 갈등도 분명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애플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근거 중 하나가 뭔가 봤더니 바로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속도를 앞당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오는 11월 중 인도에서 아이폰 14 모델을 생산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니 기리 아까 아이폰 9월달에 출시한다며 그런데 11월에 만들면은 그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전작인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 생산 물량의 시차는 7개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 13이 1월달에 출시를 했다면은 인도에서는 이제 8월 정도 되어서 생산을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장 다음 달에 출시되는데 11월달에 생산을 한다는 거니까 이 시차가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발을 빼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중국에서 많은 공장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많은 공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미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테마 ETF가 좋을까요? 한번 관련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불안한 증시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지 맨날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책 모멘텀과 매크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테마 ETF가 유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견 누가 냈는가 봤더니 SK증권이었습니다.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는 연초부터 시작된 하락을 일부 되돌리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하며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하지만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또다시 하락하는 와중에 몇몇 ETF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그 상승폭을 거의 절반이나 이미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동성이 좀 크고 불안감이 커지는 이러한 장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불안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정책적인 수혜와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는 테마 여기에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ETF를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꼽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최근 들어 에너지가 난리죠. 그리고 플러스 2주 전인가요 그때 통과를 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매우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최근 들어 날씨가 너무나 덥다 보니까 물 ETF 또한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농업 앞으로 식량난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테마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러한 테마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이 테마를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안정적인 주식을 찾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방법도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정책적인 수혜와 그 다음에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는 테마 그러한 바람을 타고 투자를 하는 것도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환경 여기에 관련된 섹터라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장 궁금한 겁니다. 지금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오늘 살짝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거 더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1000저점 깨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이 많은데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초에 2277 이 저점을 깰 확률이 낮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스피는 무려 1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코스피 이익과 밸류도
이유도 동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증시가 많이 빠져서 펄을 봤더니 1월에는 15배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코스피 진짜 높았네요. 하지만 지금은 8.8배까지 빠졌으며 2010년 이후 퍼 저점은 18년에 7.7배, 이때가 미중 무역 분쟁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0년 코로나 때는 8.4배였기 때문에 지금 8.8배는 이거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령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더 내려가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바탕으로는 전 저점 안 깨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기릿의 나이대에서는 아마도 페이스북, 저의 청춘을 함께한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 벌써 나온 지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 이제 2030은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저 기지 또 안 한 지 벌써 한 5년? 5년은 그냥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벌써 나온 지 20년이 된 페이스북. 그런데 20대는 페이스북을 하는 걸 현재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부모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하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다. 이러한 올드함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직장 상사나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의 계정을 보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페이스북의 일기준 다운로드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려가는 기간도 현재 많아지고 있으며 그 말인즉슨 신규 유입이 없다는 거겠죠. 새로 페이스북을 시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SNS 그 빈자리를 누군가 차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 봤더니 바로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틱톡 이 두 개가 열심히 그 빈자리를 차지하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를 종교처럼 블룸버그가 한국 이야기를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딱 봤더니 말 그대로 테슬라를 종교처럼 따르는 투자자가 많다는 내용이라고 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자면은 한국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가 서울 자택을 팔고 월세로 옮긴 다음에 그 돈으로 테슬라에 올인한 사연도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일부 아닐까요? 물론 이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투자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욕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만큼 테슬라 인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말했으며 그와 동시에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은 대박을 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빈부격차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밑에서 올라가려면은 대박 이게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456억 원의 대박을 얻으려면은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열리진 않으니까 암호화폐 아니면은 테슬라 이런데 투자하는 게 그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금통위가 내일 열립니다. 한국 금통위가 내일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0.25% 인상이 유력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은행주가 이미 선제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행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겠죠. 그래서 단기 모멘텀이 발생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도 내일 영끌족의 비명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뉴스가 나올 거를 충분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브리봇. 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온 에브리봇 마침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KB증권은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새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에브리봇은 회전 제어 기술 관련 유럽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하반기 신제품 출시 효과도 현재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 퍼 26배 좀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로봇 업체 평균의 워낙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평균 퍼가 55나 된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난주였죠.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퍼 60배의 인수를 한 걸 고려해보자면 지금 에브리봇은 충분히 저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퍼는 25배 내년은 19배, 내후년에는 16까지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IG 넥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사실 저 기릿이 진짜 좋아하는 두 개 섹터 중 하나죠. 차트를 보시다시피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러한 흐름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IBK 투자증권은 LIG 넥슨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14만원. 저 LIG 넥슨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900억, 영업이익 472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 그 다음에 64% 증가했으며
그리고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0%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연말까지 15%까지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은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연평균 20% 넘게 쭉쭉쭉 성장하는데 올해 퍼 15, 내년 12, 내후년 9.8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 조금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과연 이게 고평가일까요? 한번 이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친환경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은 앞으로 성장하기에 너무 눈에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내일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